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하 15도의 서울 한복판,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18살 박민지는 얄디얇은 교복 차림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지의 눈에 인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눈 속에 파묻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가방 속에는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 면접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20분. 지금 택시를 타면 딱 맞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을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마른 몸으로 70kg이 넘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2km. 눈 쌓인 길을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눈 뜨세요. 제발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에서는 면접 담당자의 부재중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마침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민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환자 왔어요. 빨리요. 의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지는 벽에 기대선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이미 15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3년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할머니의 회복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구한 할머니가 대한민국 굴지의 신화그룹 강재원 회장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벌써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아니면 따뜻한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듣고 계신가요? 설거지를 하면서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일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민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이 추운 겨울밤 민지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민지는 18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또래 아이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지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3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냉기가 벽을 타고 스며들어 왔고 여름이면 찜통 같은 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그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보육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물건을 진열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5시간을 일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몸에 배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저녁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그제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때로는 3시까지, 잠은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교복은 5년 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입던 것이라 소매가 짧아져서 손목이 다 드러났습니다. 치마는 여러 번 기워서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매일 아침 그 교복을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가난해도 지저분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대부분 라면이었습니다. 1,000원짜리라면 하나에 물을 많이 부어서 배를 채웠습니다. 가끔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할인가로 사 먹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으면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 그것도 소아과 의사.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민지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전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평균 9.8, 완벽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민지를 칭찬했습니다. 넌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장학금을 찾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수십 번의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12월 15일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한편 서울 강남의 신화그룹 본사 55층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원, 55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신화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의 눈빛 한 번이면 임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재원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6시에 회사로 출근해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일만이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 한 분만 계셨습니다. 72살의 박순자 할머니, 강재원이 유일하게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재원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에게는 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민지였습니다. 강민지.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강재원은 작은 회사의 평사원이었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재원의 품 안에서 아빠, 사랑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날 이후 강재원은 변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10년 만에 사업에 성공했고 20년 만에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빠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그 참회가 그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재원아, 이제 그만 좀 쉬어라. 민지도 네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강재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5일 밤, 강재원은 비서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삼성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강재원의 얼굴이 처음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면접을 위해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 면접. 오후 7시,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민지는 오후 5시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교복이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품이 없어서 맨 얼굴이었지만 깨끗이 씻은 얼굴은 순수해 보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적표, 봉사활동 확인서, 수상 경력. 민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꼭 붙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에 작은 절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것은 6시 30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면접 장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얇은 교복 위에 걸친 낡은 패딩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달려가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손을 코 밑에 대어보니 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추운 날씨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세요? 강남역 3번 출구 근처 골목이요. 지금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없습니다.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30분이요? 그럼 너무 늦어요. 민지는 다시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이제 맥박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리면 할머니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슴을 누르며 새어나갔습니다. 눈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눌렀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1분, 2분, 3분, 팔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약하게나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세요. 하지만 상태가 여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야 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을게요. 70kg이 넘는 할머니를 마른 몸으로 업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면접 담당자였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시간이 떴습니다.
6시 55분, 면접 시작까지 5분 남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이 할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2km 떨어진 삼성병원이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뛰었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땀과 눈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할머니를 꼭 붙잡고 달렸습니다. 10분 후 마침내 병원 응급실 문이 보였습니다. 환자 왔어요. 빨리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의식 없음, 맥박 약함, 저체온증 의심, 지금 바로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왔습니다. 모두 장학재단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시간은 7시 15분이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민지인데요. 박민지 씨, 면접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서. 죄송하지만 규정상 지각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하세요. 야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꿈도 의사가 되겠다는 약속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발견해서 모셔온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뻔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성함이랑 연락처를.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떠준 목도리였습니다. 민지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께 드려주세요. 추우실까 봐요. 그 목도리를 간호사에게 건네고 민지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지는 목도리 없이 추위에 떨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민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20년 전 2005년 12월 그때도 눈이 내렸습니다. 강재원은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작은 투룸 빌라에서 어머니, 아내, 그리고 5살 난 딸 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빠, 눈사람 만들자. 강민지는 창밖에 눈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 조금 있다 밖에 나가자. 강재원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몸이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응, 근데 아빠, 여기가 좀 아파. 민지가 작은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얼마나 걸립니까?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5천만 원. 강재원의 1년치 월급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은 없었습니다. 빚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강재원은 미친 듯이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민지가 죽습니다. 재원아, 나도 형편이 어렵다. 미안하다. 삼촌, 평생 갚을게요. 제발. 애들 학원비도 내기 빠듯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장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딸이, 강대리, 회사도 형편이 어려워. 이해해줘.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엄마, 숨쉬기 힘들어.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강재원은 무너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날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민지야.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우리 민지. 그리고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민지는 아버지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눈 떠, 제발. 강재원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쓰러졌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우리 손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그날 이후 20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민지의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매일 아침 절을 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가 무능해서 미안해. 강재원도 변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 그것이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20년 만에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신화그룹 직원 10,000명, 연매출 10조 원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15일 밤, 강재원은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원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길에서 쓰러졌는데 한 아이가 날 살려줬어. 어떤 아이요? 여고생이었어. 교복 입은 그 아이가 날 업고 여기까지 왔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치 우리 민지 같았어. 착하고 순수한 눈빛이. 강재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가셨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안 남기고요. 다만 이것만 두고 가셨습니다. 간호사가 낡은 목도리를 건넸습니다. 손때 묻은 오래된 회색 목도리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그 목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 목도리 손으로 뜬 거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이 아이 엄마가 만들어준 거겠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원아, 그 아이를 꼭 찾아줘. 내가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 강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강재원은 비서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강남역 3번 출구 근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네, 회장님. 이틀 후 김대리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 쓰러진 할머니, 그리고 달려오는 한 여고생. 여고생은 주저없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을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강재원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네, 학생증이 잠깐 보였습니다. 확대해보니 박민지, 18살, 성북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민지, 강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성북구 고시원에 거주 중입니다. 고시원? 네, 18살 여학생이 혼자 고시원에 산다고 합니다. 강재원은 즉시 차를 몰았습니다. 성북구의 낡은 건물. 간판에는 행복고시원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5호. 문패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똑똑똑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민지 아버지 친구인데요. 잠깐만 방 좀 봐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민지, 그 착한 애. 방세도 항상 제때 내고 들어가 보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재원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었습니다. 여백에는 빼곡한 필기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성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교 1등, 평균 9.8, 우수상, 모범상, 봉사상, 수십 장의 상장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5살쯤 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재원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오늘도 편의점에서 일했다. 손님이 준 1,000원 팁을 받았다. 이제 학비가 50만 원만 더 모으면 된다. 2023년 7월 12일. 엄마 기일이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만들어준 목도리를 꼭 안고 잔다. 2025년 12월 10일. 드디어 장학금 면접 날짜가 나왔다. 엄마, 저 꼭 붙을게. 의사가 되어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도울게. 강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늘 장학금 면접을 놓쳤다. 하지만 할머니를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라면 나처럼 했을 거야. 엄마, 내가 잘한 거지? 그 아래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강재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딸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 딸.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아이. 민지야. 강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지 양이지요. 강재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강재원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구해준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아, 할머니께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완쾌하셨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잠깐만요. 강재원이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게 뭔데요? 5천만 원입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구해줬으니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왜죠? 당신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아니에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돈 받으려고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돈을 받으면 그날 밤 제가 한 일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재원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교복, 해진 운동화, 마른 얼굴. 어떻게 봐도 돈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당신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 필요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으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서 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민지야, 돈은 중요해. 하지만 내 자존심과 양심까지 팔면 안 돼.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필요해요.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강재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라고. 도움은 마음에서 나와야지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강재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신화그룹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요? 네,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벌고 싶어요. 청소든 심부름이든 뭐든 좋아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일할 수 있어요. 강재원은 이 18살 소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을 거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다니. 시급은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최저시급이면 돼요. 10,000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10,000원. 강재원이 1시간에 버는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1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강재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 사옥관리팀에서 일하십시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재원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멈춰섰습니다. 참, 민지양. 네? 당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였어요. 강재원이 나간 후 민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그 돈만 있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하지만 민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잘한 거지? 엄마도 이렇게 했을 거지?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미소를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신화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건물. 민지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민지야, 할 수 있어. 관리팀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민지를 맞았습니다. 박민지 양이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의 일은 간단했습니다. 사무실 청소, 화분 물주기, 우편물 정리.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민지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는 잎사귀에 하나하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우편물을 정리할 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체크했습니다.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학생 정말 성실하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렇게 일하는 애가 어디 있어? 회장님이 직접 뽑으신 애라던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 비서는 민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수상해. 18살짜리가 5천만 원을 거절한다고 분명 더 큰 걸 노리는 거야. 김 비서는 민지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민지를 무너뜨릴 기회를.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6시에 회사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다시 회사로 와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시원으로 돌아가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밥은 하루 2끼, 편의점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가 전부였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민지는 행복했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으로 조금씩 학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달랐습니다. 저 애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김 비서는 민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회장님한테 잘 보여서 더 큰 걸 노리는 거야. 영리한 애로군. 김 비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슬쩍슬쩍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너희 저 박민지라는 애 알지? 아, 청소하는 학생이요? 그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회장님 어머니를 구해준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 회장님 어머니가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설마요. 가난한 고아 여학생이 재벌을 노리는 거지.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애 회장님한테 접근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래. 무섭다, 무서워.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5천만 원도 거절한 게 다 계산된 거였어. 더 큰 걸 노리는 거지. 민지는 점점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강재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민지에 관한 건데요. 김 비서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민지가 어머님을 구한 날, 그 시간 그 장소 근처에 미리 와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님이 쓰러지기 30분 전부터 그 골목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지의 SNS 계정입니다. 3개월 전 게시물에 부자들은 쉽게 산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들에 대한 원망으로 보입니다. 강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5천만 원을 거절한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것도 모두 회장님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회장님, 저도 그 애가 착해 보이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영리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절박한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강재원은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살 고아가 혼자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 갈 돈도 없습니다. 그런 애가 갑자기 재벌 회장의 어머니를 구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닙니까? 강재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민지를 불러오겠습니다. 10분 후 민지는 회장실로 불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강재원과 김 비서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앉아보게.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박민지 양,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강재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구한 날, 그 시간에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장학금 면접을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CCTV를 보니 어머니가 쓰러지기 30분 전부터 그 근처에 있었더군요. 면접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왜 서성거린 겁니까? 그건 너무 일찍 도착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정말입니까? 김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면 회장님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네? 우리 어머님의 산책 코스를 미리 알고 일부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는 겁니다. 돈을 노리고. 김 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5천만 원을 거절했습니까? 가난한 학생이 그 돈을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짓말, 더 큰 걸 노린 거잖아요. 회장님한테 착한 이미지를 심어서 나중에 더 많이 뜯어내려고.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재원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 창백한 얼굴, 흐르는 눈물. 하지만 김 비서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착한 척했습니다. 강재원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나가보게. 회장님, 나가. 강재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봉투가 민지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민지는 그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말하지 마. 네가 뭘 노렸는지 다 안다. 민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재원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지가 강재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이용한 적도 회장님을 속인 적도 없어요. 그냥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민지 양. 강재원이 불렀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주일 전 그날처럼
민지는 눈속을 걸었습니다. 목도리도 없이 장갑도 없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지? 걷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밤새 일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엄마, 민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작은 몸이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2주일 전 그날 민지가 구한 할머니처럼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민지를 쫓아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어. 할머니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행복 고시원 3층 5호.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지가 사흘째 안 들어왔어요. 걱정이에요. 할머니는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18살 아이가 혼자 살고 있었다니.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3년 1월 5일.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다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심장병.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엄마. 20년 전 자신의 손녀 민지와 똑같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다. 민지야, 엄마는 네가 의사가 되길 바란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 엄마, 나 꼭 의사 될게. 약속할게. 할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민지와 함께 앞으로 잘 키울게, 은희. 은희. 박순자 할머니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은희. 설마. 할머니는 더 이전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2명의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강민지,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은희, 민지의 제일 친한 친구. 25년 전 강민지와 이은희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함께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손녀 민지가 5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은희도 장례식에 왔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관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민지야, 깨어나. 우리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 후로 은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엄마가 말했다. 내 이름 민지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래.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너무 슬펐대. 그래서 나한테 그 이름을 줬대. 우리 민지처럼 착하고 예쁘게 자라라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민지는 은희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죽은 손녀 민지의 이름을 자신의 딸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깊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목도리가 나왔습니다. 회색 목도리, 손으로 뜬 오래된 목도리.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도리는 20년 전 자신이 손녀 민지에게 떠준 목도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도리를 펼치자 안쪽에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민지에게. 할머니가 2004년 12월. 할머니는 목도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민지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손녀 강민지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서 은희가 이 목도리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은희는 자신의 딸에게 친구의 이름을 주고 이 목도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은희야,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할머니는 목도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구하지 못한 손녀, 그리고 지금 그 손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딸. 운명은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재원아, 재원아. 할머니는 목도리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72살의 할머니가 택시를 잡아타고 신화그룹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강재원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재원아, 너 큰일 했어. 할머니는 목도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그건 20년 전 내가 우리 민지한테 떠준 목도리야. 민지가 죽고 나서 은희가 가져갔어. 기억하지? 민지의 제일 친한 친구 이은희. 강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지는 은희의 딸이야. 은희가 우리 민지 이름을 자기 딸한테 준 거야. 내 딸을 기억하면서. 그럼, 그래, 민지는 우리 손녀의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야. 은희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우리 민지처럼. 할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사람을 구한 거야. 우리 민지였다면 그랬을 것처럼. 강재원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지가 어디 있습니까? 강재원이 소리쳤습니다. 모릅니다.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고시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강재원은 미친 듯이 민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회사 직원 전체를 동원해 서울 전역을 뒤졌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강재원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십니까? 네. 민지는 어떻습니까?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진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동사할 뻔했습니다. 강재원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강재원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침대에 민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강재원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그리고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5년 인생에서 두 번째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믿지 못했어. 강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내 딸을 잃었어. 돈이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 나는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됐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돈만 있으면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틀렸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 사람을 믿는 마음. 순수한 선의를 알아보는 눈.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어머니를 구했어. 네 꿈을, 네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런데 나는 너를 의심했어. 너를 쫓아냈어. 돈을 던졌어. 강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저씨를 용서해줘.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민지야, 깨어났구나. 강재원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민지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저는 아저씨를 이해해요. 뭘 이해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민지야, 저도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울었어요.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아저씨 입장에서는 저를 의심할 수도 있겠다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으니까. 아니야, 그건 변명이 안 돼. 내가 너를 제대로 봤어야 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민지, 얼마나 힘들었니? 할머니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 상처를 줬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너 알고 있니? 할머니가 가방에서 회색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이 목도리, 너희 엄마가 내 손녀한테 받은 거야. 강민지. 20년 전에 죽은 내 손녀.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너희 엄마 이은이와 내 손녀 민지는 제일 친한 친구였어. 민지가 죽고 나서 은희가 이 목도리를 가져갔지. 그리고 너한테 민지라는 이름을 줬어. 엄마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은희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는 우리 손녀의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야. 그래서 네가 할머니를 구한 게 우연이 아니었나 봐. 하늘에서 우리 민지가 너를 보냈을 거야.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랬구나. 강재원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너는 내 딸 민지를 닮았어. 착하고 순수하고 따뜻해. 아저씨, 할머니도 널 손녀처럼 여기고 계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강재원의 눈물 젖은 얼굴. 저 같은 애를 받아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원하는데. 할머니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있고 아저씨가 있어.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민지는 두 사람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참아왔던 눈물, 외로움, 두려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재원과 박순자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20년 만에 강재원은 다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손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민지야, 여기.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민지, 아니 이제는 강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미안, 늦었어. 괜찮아. 우리 1등은 늦어도 돼. 민지는 서울대 의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습니다. 신화그룹 장학재단의 첫 수혜자였습니다.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넓은 집에서 할머니 그리고 강재원 회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정식으로 입양된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지 왔구나. 빨리 손 씻고 와.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박순자 할머니는 1년 사이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매일 민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그럼 우리 민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줘야지.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그리고 각종 반찬들.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이니까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했어. 무슨 날인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강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이제 강재원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민지, 축하한다. 중간고사 전체 수석. 어머, 아버지가 어떻게? 학교에서 연락 왔어. 우리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강재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차갑던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건배. 주스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지야, 대학 생활은 어때?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좋고 수업도 재미있어요. 특히 해부학 시간이 제일 좋아요. 역시 우리 민지는 의사가 될 애야. 할머니가 민지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강재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지 장학재단 1년 결산 보고서야. 올해 정확히 10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 정말요? 그래, 모두 민지처럼 어렵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이야. 내 덕분에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105명. 그 아이들이 다 꿈을 이룰 수 있겠네요. 그래.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야.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줬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강재원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죽은 딸 강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민지야, 하늘에서 보고 있지? 아빠가 내 친구 딸을 잘 돌보고 있어. 네가 보낸 천사를 소중히 키우고 있어. 박순자 할머니도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강민지, 그리고 은희, 고마워. 우리한테 이 아이를 보내줘서. 식탁에 민지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리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랑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언니 이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게요. 약속할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한때 혼자였던 소녀는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때 차가웠던 남자는 이제 따뜻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슬펐던 할머니는 이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눈 내리던 골목길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민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저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인가요? 집에서 쉬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인가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민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